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섹션 발표를 맡은 박영복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번 섹션에 발표할 주제는 ESG와 민자 사업, PPP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모든 분들도 알다시피 최근에 기후변화라든지 재난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어,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ESG와 그리고 재난으로 인해서 다시 리빌딩하는 인프라 관련돼서 많은 걸 재건해야 될 텐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 좋은 추천되는 사업 모델 중에 하나가 민자 사업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떠한 상관성이 있고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서 여러분들도 제가 많이 궁금할까요? 저의 간단한 소개를 드리는 게 그 발표를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고 좀 신뢰성을 높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본 주제의 발표와 관련된 경력을 간단히 적어봤습니다. 저는 2007년도 현대중공업에 입사해서 발전 플랜트의 기계 파트 쪽의 엔지니어로서 일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화공 그 분야도 궁금해서 화공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기술이 있는지 좀 배우고 싶어서 2014년도에 현대 엔지니어링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에는 제가 업무 전환을 해서 약간 계약 관련된 계약 관리 업무와 그 공무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좀 복합적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지금 현장에 있다 보니까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자 사업이라는 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한 17, 18년도일 때쯤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기저기 그 민자 사업 관련된 세미나라든지 이런 모임 같은 데 찾아다니다 보니까 여러 그 민자 사업 관련된 부분들을 만나게 돼서 2018년도에는 그분들과 함께 그 민자 사업 포럼을 어, 발기 함께 발기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무국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에도 관심이 많아서 뭐 자꾸 주변에나 아니면 언론에서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그 걱정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기후 변화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제가 15년 동안 종사하고 있는 건설 분야에서도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건설업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좀 더 공부를 해보자 마음을 먹고 한 작년부터 박사 과정을 밟고 이제 마지막 학기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논문을 이제 통과하고 해야 정식적인 이제 박사가 될 거고요. 또 이제 제가 본 발표와 관련된 자격증을 말씀드리면 우선 리스크 매니저나 계약 관련 이런 쪽은 제가 피딕에 대한 컨설팅 엔지니어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피딕이라는 거는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엔지니어 사이드에서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일반 사업 관리 쪽이라든지 계약 관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PD기를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는 PD기라는 것은 국제표준 계약서 중에서도 가장 지금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고 좀 레퓨테이션이 좋다고 볼 수 있는 그 표준 계약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엔 당연히 이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관련해서 RMP 리스크 매니지먼트, PMP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관련 자격증이 있고요. 또한 제가 민자사업 관련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CP3P라는 자격증을 알게 되었고 이 CP3P는 그 민자사업에 특화된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그 PPP 관련된 자격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센스를 라이센스라기보다는 이런 자격증, 사설 자격증인데요. 이거는 영국의 그 APMG라는 그 자격 전문 협회에서 시험을 통해서 이제 자격을 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파운데이션,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리퍼레이션, 세 번째 execution이라는 세 가지 시험 테스트가 있고요. 이를 모두 통과하면 이렇게 저같이 크리덴셜이라는 등급의 자격증이 다시 한 장 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모두 다 패스를 했고요. 이를 말씀드린 건 어느 정도 저도 이제 그 민자 사업에 대한 나름 지식과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좀 살짝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2년 전, 20년 10월에 그 회사에 지시를 받아서 우즈벡 현장인 UGTL 사이트 현장에 부임을 받았고요. 여기에서는 Contractual Risk Manager, 계약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고 역할을 왔지만 뭐 현장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급한 것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제 업무 스코프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것도 제가 도움이 되는 부분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뭐 이것저것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GTL 현장이라는 게 그 천연가스를 받아서 액화시켜서 케로젠이라는 디젤, 납사를 만드는 공정인데요. 이런 공정은 전 세계 지금 이게 6번째 플랜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드문 경우고, 그다음에 공정적인 그리고 설계적인 측면에 봐서도 매우 복잡한 플랜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중동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땅속에 석유를 채취해서 이제 그거를 리파이너리 공정을 붙여서 단지 이렇게 디젤 케로젠을 만들었지만 여기는 이제 가스를 우즈벡 같은 경우는 석유가 거의 나지 아마 아예 석유가 나지 않을 거예요. 이제 하지만 이제 가스는 풍부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스를 활용해서 필요한 석유 화학 제품을 만들려고 이 플랜트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100% 시운전하고 스타트업 단계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 말인즉슨 저도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말이라고 그걸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히 저의 소개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크게 4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기후변화에서 민자사업의 필요성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기후변화에 있어서 각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뭐 과거와 현재 어떻게 반응이 다른지, 그리고 특히 이제 ESG 평가가 있잖아요. 기업의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런 항목은 어떻게 현재 상황이 어떤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ESG 평가 결과를 이제 화폐화하는 이런 모임들이 글로벌 단체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ESG 화폐화라는 말은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접했고요. 근데 저는 이게 우리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즉 기후변화 ESG와 건설업 민자 사업을 잇는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이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좀 이런 거를 해야 될지 시사점 및 뭐 정책 제안 이런 식으로 오늘 발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아다시피 그 교토정서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교토정서하고 파리 기후 협약. 나는 이런 환경 규제, 온실가스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글로벌적으로 어떤 규제가 있고 뭐 각 주요국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온실가스 규제라든지 부분에 있어서 교토정서가 97년도 12월 11일에 채택이 되었고요. 이에 이제 교토정서가 이제 만료되는 것을 고려해서 파리 기후 협약이 체결이 되었고 16년 11월 4일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각 선진국들이 가장 선도하는 건 당연히 유럽, EU겠죠. 그래서 EU는 이러한 그 친환경 정책을 선도하고 있고, 트럼프가 2017년도인가요? 탈퇴했던 그 파리 기후협약을 바이든이 다시 취임하자마자 취임 이래 다시 파리 협정에 재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에는 중국에서도 지금 중국도 대부분 이제 석탄 화력이라든지 이런 오염 배출 가스가 많은 탄소 배출이 상당히 많은 제조업 중심의 핵심이고 전 세계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조차도 이러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계획을 세우고 30년까지 그 탄소 피크를 이루고 6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처음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탄소 피크라는 중립의 차이는 뭐냐면 탄소 피크는 이제 탄소량이 어느 점 지점까지 올라갔다가 티핑 포인트를 기점으로 조금씩 줄여가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탄소 중립이라는 거는 내가 생산한 나의 활동으로 해서 생산된 탄소를 없애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상쇄시킴으로써 그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 개념입니다. 아시다시피 밑에 보시다시피 CCUS, 카본 캡처 유틸라이징 스토리지, 이게 최근에 저희 회사에서도 이런 CCUS에 대한 개발에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린 교토정서랑 파리 협약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교토정서는 당사국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이 된 부분이고 파리 협정은 21차 회의에서 채택된 최근 버전입니다. 그래서 뭐 교토정서는 주 목표가 이제 온실가스 그 배출량을 감축하는 그런 목표로 만들어진 거고 그에 반해서 파리 협약은 온실가스가 아닌 그 온난화, 지구의 온도를 줄이는 목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밑에 범위에 써 있다시피 교토정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둔 반면에 파리 기후 협약은 그런 감축뿐만 아니라 온도를 다 줄이려면 그 온실가스만 줄여서는 안 되겠죠. 그 외에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통과해서 그 목표가 온도를 상승을 낮춘 목표이기 때문에 모든 기술력을 포함해서 그걸 줄이기 위한 모든 노력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교토정서는 주로 선진국 위주로 되어 있고요. 파리 협정은 이제 그에 참여한 뭐 국가뿐만 아니라 단체, 모든 당사국이 같이 스스로 정한 목표에 따라서 이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 설정 방식은 교토정서는 하향식이고 파리 협약은 선진국은 뭐 절대적인 감축 방식을 하고 개도국은 좀 유연한 방식으로 하는 이런 상향식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교토정서는 징벌적인 면에
안에 파리 협정은 비징벌적입니다. 자유에 맡기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지속 가능성은 뭐 교토정선은 공약 기간의 종료 시점이 있어서 뭐 지속 가능한지가 의문이 있었지만 이런 파리 협약은 이런 걸 달성하면서 종료 시점을 규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뭐 언론에 많이 쓰잖아요. 서스테너빌리티나 뭐 글로벌적으로 많이 이런 걸 강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는 협정이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내용을 보시면 파리 협정이 교토 오정서 대비 좀 더 현실적이고 모든 참여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좀 더 뭐랄까요 가능성이나 뭐 좀 더 추진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협정으로 보입니다. 물론 제가 뭐 일본을 뭐 따로 폄하하거나 교토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러면은 저번에 우리 21년도에 있었던 그 P4G 서울 정상회의가 있었잖아요. 또 여기에서 언급된 내용에서도 어떤 것들을 주요로 언급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가 이제 코로나19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각국의 경제적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한 거기에 기후변화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복합적인 내용들을 다루면서 각국 뭐 주요 국가들이 이제 뭐 50년까지 탄소 중립 선언뿐만 아니라 경제를 부활하기 위해 부양하기 위한 그린 뉴딜 정책까지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그 서울 선언문에서는 코로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연대 필요성,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 협정 이행 노력, 게다가 이러한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민간 분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이 부분, 민간 분야,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대한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양, 지금 이런 각국의 채택안 정책을 실행력을 높이고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분야가 빠질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는 뭐 자자간 개발은 우리 돈줄을 대고 있죠. 모든 글로벌 사업이나 그런 어려운 국가들의 도우기 위해서는 이런 다자간 개발은행의 자금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MDB에서도 기후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 클라이밋 파이낸싱을 어마어마하게 자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데 있어서도 민간 분야가 꼭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중에 하나 가장 맏형인 이제 월드뱅크의 클라이밋 체인지 액션 플랜 2021년부터 2025년 이 책자의 인스트럭션 부분에 제가 이 부분을 그러니까 명확히 밝히고 있는 부분을 발췌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이 전반적으로 다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이 노란색 문장은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We'll support countries and private sector clients to maximize the impact of climate finance, aiming for measurable improvement in adaptation and resilience, and measurable reductions in GHG emissions.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한 목표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런 클라이밋 파이낸스의 영향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민간과 국가에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라고 월드뱅크의 액션 플랜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민간 분야가 빠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제 가장 우리 다른 앞서 말씀드린 것 좀 약간 거리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여름에 2020년 8월이죠. 어마어마한 비가 서울을 덮쳤습니다. 특히 강남 지역을 완전히 물바다로 만들었죠. 그때 아무런 이게 몇 년 만에 그러니까 과거에도 있긴 했지만 매우 드문 케이스고 최근에 이런 어마어마한 비도 기후변화의 하나의 영향으로 볼 수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많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재난을 뭐 있었다는 뭐 단순히 기후 재난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 기사를 왜 끌고 왔냐. 그러니까 이러한 재난이나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을 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 손상을 입은 인프라, 도로, 뭐 기반 시설 여러 가지 돈을 그 지역, 지방지자체 돈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까?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쪽에 돈을 가지고 와야겠죠. 그것이 이제 민간 투자인 거죠. 이 기사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이제 내용을 넘기려고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뭐 시장에서는 수방 치수 투자를 위한 지자체 재정이 여의치 않은 만큼 민간 투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간 투자 활성화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맥이 맞닿아 있는 대목이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수방 치수 재정 투자 축소의 흐름은 민자 시장에서도 감지되고 있다며 수방 치수 관련 신규 민자 사업을 발굴하고 본격 추진하면 수해 예방과 경기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제가 딱 포인트가 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마리 토끼, 수해 예방과 경기 회복. 그러니까 민간 투자를 통해서 기후 변화에 따른 수해 예방과 경제적인 코로나로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영향을 받은 저희 경제 상황을 이로써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기후협약 단체라든지 P4G 그다음에 그 다자간개발은행 월드뱅크라든지 우리 앞서 써주신 뭐 기사 내용 등 이런 민간과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제가 예전부터도 계속 다루고 주변에도 많이 말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물론 게다가 또 4차 산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인프라를 그냥 과거의 인프라를 그냥 놔둘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사회 여러 가지 4차 산업 기술에 맞는 사회로 넘어가면서 과거와 다르게 이러한 4차 산업에 관련된 것들은 인프라가 전면적으로 4차 산업 기술에 맞도록 바꿔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구가 커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4차 산업 기술 중에 하나로서 자율주행차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율주행차가 단순히 이러한 과거에 지금 현재 도로에 맞춰서 달리는 데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을 거예요. 물론 천천히 일반 국도나 일반 도로에서는 천천히 달리면서는 어느 정도 되겠지만 뭐 고속도로라든지 아니면 좀 낙후된 도로, 오래된 도로는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나 이제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게 도로를 다시 완전히 다시 부시고 만드는 건 아닐 정도지만 그래도 다시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다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듯이 어떤 산업 기술에 맞는 어떤 인프라의 리모델링이나 리빌드가 필요하다. 그런데 신흥국이나 선진국은 지금 재정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신흥국은 원래 재정 상태가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월드뱅크나 MDB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 투자를 많이 들었고요. 근데 선진국조차도 과거에는 어느 정도 경제 성장률이 있었기 때문에 세금이 거치고 하면서 정부 재정이 좀 탄탄을 해서 그 정부 주도의 사업들이 이루어졌지만 이런 뉴노멀 시대를 거치면서 경제 성장률이 1에서 2%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뭐 이번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이 4에서 5% 올라간다 하지만 이건 인플레이션인 거고 모든 자재가 그러면 다 올랐잖아요. 때문에 정부 재정이 특히나 이번에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어마어마한 재정을 소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 재정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이런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에 따른 그리고 대응하기 위한 그런 인프라 시설과 4차 산업에 따른 인프라 시설, 노후화, 특히 미국은 1910년도에 대부분의 그런 인프라들이 됐기 때문에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재건하고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기 위해서는 건설업의 민자사업 모델이 채택이 되고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언론이나 그리고 전문가 쪽에서 민자사업으로 방식으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많이 공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기후변화에 따른 기업은 어떤 입장일까요? 과거에는 이런 기후변화에 있어서 막 환경 규제가 있고, 뭐 배출 규제, 뭐 그 공장을 돌리면서 생성되는 환경 오염, 대기 오염, 대기 규제, 많은 규제들이 있으면서 이 일에 대해서 이제 각 기업이나 공장 주인들은 이 규제를 하기 위해서 또 더 추가적인 환경 설비를 놔야 되고, 그로 인해서 비용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들은 그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단지 왜 규제를 해야 되나. 이러면 나의 원가율에 손해가 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규제를 피하고, 뭐,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그랬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정부 공공기관과 그런 거를 이제 로비하고, 뒷돈을 주고, 속이고, 몰래 버리고, 이런 뉴스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한 10년도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한 10년 내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알아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런 기후변화 인식이란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는 인식이 좀 바뀐 게 확실한 듯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런 뉴스도 없을 뿐더러 그런 뉴스가 나오면 환경단체라든지 일반 소비자들도 의식이 깨어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친환경 회사인지 그런 거를 따지고 물건을 구매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이런 규제를 어긋나게 하거나 뭐 외면하면 안 돼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기업 스스로가 지금 그러한 환경 규제에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게다가 그런 규제도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더 이런 자기 기업은 친환경이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앞장서는 기업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스스로 투자해서 스스로 홍보하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물론 이런 것들이 뭐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자본이 적기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이제 대기업들은 이제 확실하게 스스로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저도 뭐 현대엔지니어링 뭐 그렇게 큰 대기업이라고 보고 아니면 좀 그렇지만 대기업 군에 들어가긴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누가 뭐 언급한 게 없는데 알아서 다 환경 관련된 전략팀 만들고 거기에 어떤 기획을 하고 필요한 조치나 기술 개발도 하고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카본 캡처 기술이라는 것도 개발하려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ESG 부분을 이제 각 기업들이 평가를 하죠. 아직은 뭐 대기업 위주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의무화되었지만 그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는 과거부터 계속
나왔던 보고서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건설업을 지닌 회사에서도 ESG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지속 가능 경영색 그 부분에 이제 한 화면인데요. 이렇게 ESG 비전이라는 타이틀을 크게 딱 박아놓고 환경과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도 글로벌 최고 수준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환경, 사회, 그 ESG의 사항을 빼고 뭘 할 수가 없어요. 옆에 이런 인덱스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 있는 인덱스를 따온 건데요. 보시면 ESG 하이라이트에서 부분과 환경,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이렇게 대부분의 늘 ESG 관련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기업들은 더욱 하겠죠. 현대 엔지니어링도 이 ESG 부분에서는 저는 다른 대기업에 비해서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리고 지금 이렇게 결국은 따라가고 ESG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주변 그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ESG 평가를 하는데 아직은 이런 ESG 평가하는 것들이 이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표준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몇 군데 이렇게 평가를 하는 기관들도 있고 그러한 기준들도 조금씩 다르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KESG라는 것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2년 올해 1월에 산자부에서 이런 KESG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요. 또 이런 ESG 관련 기반으로 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지금 대표적으로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 대신경제연구소, 서스틴베스트 등이 있는데 아직 여기가 아직 표준화되지 않아서 좀 이게 좀 각각적인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적으로 좀 표준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키워드죠. 이제 ESG 화폐. ESG 화폐라는 걸 어떤 걸까요? 어떤 식으로 해야지 화폐가 될 건가? 솔직히 저도 이걸 안 지가 한 1년 반, 2년 전 됐고요. 이거를 저도 내용을 어느 정도는 읽어봤는데 좀 더 많은 스터디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여러분에게 이러한 개념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여기에 담고 이게 ESG와 PPP 간의 중요한 브릿지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ESG 화폐화를 추진하는 단체는 어떤 건지, 어떤 목적인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ESG 이 업체는 그 VBA라는 그 Value Balancing Alliance라는 단체고요. 2019년 8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폐화 기반 사회적 가치 측정 표준을 개발하는 글로벌 민간 협의체다. 여기에는 역시나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선도적인 SK 그룹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각 글로벌 기업들의 참여하고 있는 그 로고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바스프, 유명하죠. BMW 있고 도치뱅크, 미쉐린, 미쓰비시, 그리고 우리나라로는 지금 신한도 들어왔네요. SK가 처음에 있었는데 신한뱅크도 있고 밑에 이제 컨설팅 업체 딜로이트, EY, KPM, PwC. 네. 여기도 이러한 평가하고 컨설팅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안 들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대규모 진짜 글로벌 대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 단체가 추진하는 게 틀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협의체가 있다는 것과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갈 건지를 꼭 아셔야 될 거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그 웹사이트 주소를 제가 여기다 적어놨으니까 한번 필요하신 분 한번 들어가 보시고, 들어가 보시면 얘네들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리고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건지, 그리고 각 뭐 환경, 사회 뭐 이렇게 각 섹터별로 어떤 식으로 평가할 건지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무료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꼭 필요하시면 보시고, 안에 계산식도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는 좀 더 스터디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구현화, 화폐화로 구현을 시킬 건지 이렇게 대략적으로는 이제 스키매틱을 잡았는데, 이거를 얘네들은 과거에는 단지 인풋 아웃풋인 전통 방식을 하고, 자기네들 이제 방식은 뭐 IMV라서 임팩트, 메저먼트, 밸류에이션, 뭐 영향 측정 및 평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단지 이제 투입한 것 대비 그로 인해서 생산된 배출, 탄소 배출 가스로 평가를 했지만, 얘네는 그에 인해서 그 경제 활동으로 이로 인해서 발생한 경제 활동을 인해서 기후 변화를, 어떤 기후 변화가 발생한 건지 확인을 하고, 그로 인해서 영향이 뭔지, 사람과 환경에 어떤 영향, 이 기후 변화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파악을 하고, 이 영향으로 인해서 사람의 웰빙, 삶의 질 정도가 변화를 시킴으로써 탄소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US 달러로 해서. 그러니까 즉 탄소, 이런 사회적 활동,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 활동과 이 사회 활동으로 해서 삶의 이 웰빙 정도의 변화를 측정하고, 이로 인해서 탄소 배출된 거를 화폐화 그 달러로 바꾸자는 건데, 이 부분이 저는 좀 더 제대로 정량화 시켜서 글로벌 표준화되면 이 화폐화를 우리 민자 사업 모델에 중요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너지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피포지에서도 설명했다시피 코로나와 그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하고 하고, 그다음에 온실가스 탄소 배출로 인해서 그 지구의 온도 변화를 제한하고 하기 위해서는 단지 정부 주도로 해서도 안 되고, 단지 민간만 해서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민간과 정부, 공공기관이 같이 힘을 합쳐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최근에도 지금 과거에 풀렸던 수많은 돈들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그 후폭풍, 인플레이션이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인플레이션 상황인데 각국이, 특히나 신흥국들은 이미 디폴트 난 데들이 꽤 있어요. 아직 언론에서 다루지도 않는데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런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만 단지 했으니까 이게 지금 핸들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민간 분야도 포함이 돼서 함께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민간이 참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건설업에서는 이제 PPP, 민자 사업 모델이 그냥 그 키 워드인데, 그 민자 사업 모델에, 그 민자 사업에 민간을 참여시켜서, 그리고 민간을 많이 참여시키고 그 민간이 그 PPP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사업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사업성이 좋아야 민간도 충분히 참여를 하고 그로 인해서 수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민간의 사업성을 그러니까 민자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그 이 화폐화, 이 기후 환경으로 인해서 나온 이 탄소 화폐를 민간 사업 분야, 민자 사업의 수익성 해결을 위해서 지원금이나 어떠한 보조금 형태로 이걸 투자가
정부가 그걸 다시 지원한다면 민자 사업의 수익성이 훨씬 더 개선되고, 민자 사업도 당연히 그런 화폐화를 ESG 화폐화를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ESG 평가를 좋게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그 평가, 그리고 ESG 평가가 좋아지면 당연히 월드뱅크나 그 MDB에서도 자금 조달을, 클라이밋 파이낸스 같은 충분히 자금 조달해 줄 겁니다. 즉 이런 ESG 화폐화가 그 ESG 기업 평가, 환경 평가와 그 사업성 개선, 그러니까 수익성 개선 부분에 끊어져 있는 부분을 중간에 브릿지에서 연결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파고 방법론적으로 나중에 다시 접근을 하고 좀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키려고 저는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가시화되고, 즉 민자 사업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그 ESG 화폐를 통한 그 자본 지원금, 정부의 지원금이 필요한데 그 정부의 지원금은 ESG 화폐화를 통해서 지원금이 마련이 되고, ESG 화폐라는 것은 민자 사업의 ESG 평가가 좋아짐으로써 인해서 이 ESG 화폐화가 만들어지고, ESG 평가가 좋아지면 월드뱅크 같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자금 조달 능력도 개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호 순환적인 시너지 효과가 저는 반드시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지고요. 앞으로 또 많은 이런 이 부분의 ESG 화폐라든지 뭐 PPP와 ESG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어떠한 방법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